예, 안철수 전 대표의 당권 도전 선언으로 국민의당이 벌집 수신 듯 어수선한 모습입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여름 휴가를 마치고 주말에 귀경할 예정인데요. 이 남마처럼 얽힌 나라 안팎의 현안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국민의당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어제 출마 선언을 했죠. 국민의당 다시 혼돈스러운 모습입니다. 제보 조작 사건의 후유증 아직 남아 있는데 또 다시 혼돈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어제 두만강을 건넌 안중근의 의사의 심정으로 출마를 한다. 굉장히 비장한 모습이었는데. 자, 어제 상황 그렇다 치더라도 이 전당대회가 좀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금 국민의당 분위기 좀 심상치 않죠? 심상치 않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많은 우려가 있었고 또 그 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도 어수선한 상태고 또 지역으로부터 중앙당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내년에 다가오는 지방선거 때문에도 아래 단위가 굉장히 부실하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안팎으로 또 위아래로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고 또 동교동 일부에서는 탈당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서 자칫 당내가 물론 8월 27일 3주 좀 남아 있습니다만은 룰 세팅을 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그 안철수파 대 비안철수파 혹은 말하자면 민주당과 재합당파 대 독자파 이렇게 또 이렇게 분열되거나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는 그런 성격들도 잠재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어떤 실제적인 내용적 측면으로 갈지 두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이제 분열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이사님 지금 이제 전당대 당대표 출마하실 분들은 10일에서 11일 사이에 이제 등록을 하면 되는데 아직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아직 시간이 있다. 그래서 약간의 일말의 여지를 뒀거든요. 생각을 바꾸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제가 볼 때는 그 안철수 대표의 그동안 정치적인 여러 가지 행보를 보면은 물러서는 거는 잘 안 물러섭니다. 앞으로만 나아가려고 하지. 왜냐하면은 이번 대선에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범보수 어떤 그 결집을 위해서 연합을 하지 않겠나 했는데 결국은 안철수 전 대표 그 당시에는 이제 후보 때문에 사실 모든 게 다 흐트러져 버렸고 결국은 이제 문재인 정부 탄생하는 그런데 아주 일조를 했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이번에 이제 문준용 씨 취업 그 조작 사건으로 인해 갖고 정치적 문준용 문준용 씨 취업 조작 사건으로 인해 갖고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일단은 책임을 어떤 경우든 질 거라고 판단했는데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약간 이제 비켜가면서 바로 이제 소위 말하면 국민의당의 구원투수로 이제 일단 등장하겠다고 하니까 내부적으로 굉장히 반발이 있고 하는데 사실은 좀 안으로 좀 들여다보면은 좀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지금 출마한 천정배 정동영 의원 같은 경우는 당시 이제 그 열린우리당을 창당했던 멤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당 대표가 되면은 오히려 국민의당이 민주당하고 뭔가 통합하는데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통합 가능성은 국민의당이 굉장히 더 혼란스럽다.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안철수 대표를 사실 등단시켜서 그 정체성 부분을 좀 막자. 이런 의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어떻게 보면은 그 천정배 정동영 의원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야 이거 다 잘 돼 가는데 고춧가루 부르는 거 아니냐. 이 안철수 전 대표가 나타나서 이런데 어쨌든 안철수 전 대표는 지금 당면 과제가 이런 지금 당내 어수선한 부분들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통합해서 전당대회를 컨벤션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정치력을 발휘할 건가 하는 부분이 지금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국민의당 지지 기반이 호남권도 출렁일 것 같아요. 그쪽 민심도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예전에 이제 대선 때 참패를 했지만 이번 상황을 좀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탈당 의원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호남 민심을 보고 나서 적절한 시기에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죠. 우선 국회의원들은 사실은 국회의원 선거가 3년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방선거까지를 보자. 이 정부가 어떻게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고공행진을 할 것인가에 대한 조금 여유가 있는 반면에 사실은 흔들리게 되는 배경이 우선 지역에 가보면 내년 지방선거를 하는 시의원, 도의원, 또 시장 후보들이
국민의당으로 호남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해야 될 경우에 예. 지역에서의 탈당 도미노가 일부 있습니다. 사실 예. 전남에서도 광양이나 이런 지역에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예. 됐을 때 지역에 특히 뭐 오래된 당원일수록 뭐 더 이상 국민의당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면 국회의원조차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예. 그런 부분들이 도미노처럼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예.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일부 어제 뭐 다른 언론에서 보니까 광주에 가서 한 10분 정도 안철수 전 대표의 출마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 10분 중에 8명은 너무 빨리 나왔다든지 부정적으로 보는 의식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자기 집안에 기반해서 지지율이 전혀 오르지 않고 예. 더 이상 어떤 비전이 없고 또 자기의 새로운 인물이라고 했던 안철수가 리더십으로서의 큰 상처를 받았다면 예. 국회의원으로서도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예. 오히려 합당의 과정이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지금 천정배 의원의 말을 빌면 그 40명의 국회의원 중 1명을 제외하고 다 반대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일단 전당대회를 치러야 하는데 전당대회도 경선에 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과연 이제 안철수 전 대표에게 유리할까 불리할까? 일부에서는 좀 불리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출마를 했는데 과연 당선을 할 수 있겠는가? 그 문제 네.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출마를 했기 때문에 예.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예.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호남을 지지 기반을 한 국민의당이라는 건 뭐 세상에 다 아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호남이 지금 포스트 문재인 대통령, 지금 이제 대통령이 됐었으니까 포스트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냐? 예. 그러면 지금은 특별한 인물이 없거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호남에서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서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그럼 호남에서 다음에 또 차기 주자를 누구를 밀느냐 하는 부분인데 예. 이 부분은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거기에 이 안철수 전 대표가 어쨌든 호남의 지지 기반을 해서 예. 국민의당을 사실 다시 또 구원투수의 역할을 제대로 해서 살린다면은 예. 그거는 호남 입장에서 보면 나쁠 건 아니죠. 예. 다만 이제 그 앞으로 지금 국민의당이 당장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룰 것이냐. 근데 안철수 전 대표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치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내년에 만약에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전패하고 전국에서 전패를 했다. 이렇게 하면은 정치 생명이 끝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전 대표가 일단은 출마를 하겠다고 결심한 것은 예. 뭔가 나름대로 보관이 있을 거지 않겠냐 예. 그런 부분인데요. 다만 이제 많은 국민들이 그동안 그 대선 과정을 통해서 안철수 전 대표는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분인데 정치력이 2%가 부족하다. 그 2%를 좀 채우고 나서 좀 정치로 다시 컴백했으면 좋았겠는데 갑자기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컴백을 한다 하니까 좀 혼란스럽죠. 혼란스러운데 어쨌든 이 지금 안철수 전 대표의 정치력이 당장 지금 눈앞에 있는 이런 예. 그 비난 예.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감수하면서 예.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예. 당내 비난이 상당한 이 부분을 잠재워야 되거든요. 우선은요.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예. 있는데 다만 조금 긍정적인 것은 과거에는 남의 얘기를 잘 안 들었대요. 이 안철수 전 대표가. 근데 이번에 이제 당 대표 나오기 위해서 여러 하여튼 지인들 특히 당에 있는 중진들도 만나보고 나름대로는 의견을 좀 중지를 모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결심을 하는 걸 보면은 예. 나름대로 결심도 섰고 또 그런 또 남의 이야기를 좀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려고 했다는 그런 알겠습니다. 소통하는 모습도 좀 예. 보인다. 알겠습니다. 이런 면이죠. 네. 일단은 뭐 다시 한번 정치 생명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저 문병호 최고위원과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출마를 하지 않겠다. 뭐 출마 차천다천 거론이 됐었으니까요. 네. 그렇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3파전 양상이 될 것 같은데 의원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이게 뭐 우선은 이제 결선 투표가 있다라고 하는 제도가 예. 채택됐다라는 거 하고 또 지난번에는 이제 집단 지도 체제였는데 대표와 최고위원, 예. 최고위원도 굉장히 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등, 3등 안에 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스스로 이제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줄어들 건데 예, 예. 실제로 결선 투표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2, 3위가 힘을 합치면 1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예. 안철수 대표는 아마 지난 대선에서 전당대회에 압승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 힘이 될 거라고 보는데 이것은 대단한 착각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난 대선은 사실은 안철수 대표를 만들기 위한 상당히 예. 많은 예. 뭐 박주선 대표라든지 후보들 그룹 자체가 예. 가지고 있는 초반부터의 어떤 기싸움에서의 안철수 대표가 갖고 있는 우위성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은 그런 상황에서 호남의 지지 기반이라든지 또 아까 제가 허 이사장님하고 입장이 조금 다른 것은 왜냐하면 다음 대선에서 호남은 절대
말하자면 안철수로 키우기보다는 호남 출신 인사를 키우고자 하는 욕망을 더 많이 가질 것이다라는 예.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낙연 총리부터 해서 호남의 인재를 좀 어떻게 좀 올려보자라는 예. 그런 기운들이 있기 때문에 예. 과연 안철수에게 다음 호남에서의 기회가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예. 현 상황에서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매우 고전이 예상된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런 고정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터질 수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출마 선언 예. 이후에 저기 박지원 전 대표하고 정동영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 좀 네. 나눠보겠습니다. 예, 들려주시죠. 지금 현재 당 대표로 나가는 것은 명분도 실리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 경선에 나가는 것을 만류했고 지금 12명의 의원뿐만 아니라 40명의 의원 중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만류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꼭 뭐 철회하는 것이 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철수한다라는 얘기를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은 구태여 본인이 나설 필요가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 같습니다. 출마하려는 그 심정을 이해합니다. 당내에서의 본인 역할 축소 걱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터인데요. 본인의 출마 배경과 의지와 상관없이 당과 당에는 당원들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말씀으로는 이제 선당후사라고 말합니다만 내용은 선사 후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자 어제 이제 안철수 전 대표의 출마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출마를 강행한 배경, 그 중에서도 이제 정동영, 천정배 의원과의 어떤 이념적인 정체성 차이를 하면서 안 전 대표 스스로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극중주의. 이사님 저는 사실 이거 처음 들어봅니다. 극중주의. 물론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그 기자회견에서 설명은 좀 했어요. 자, 이게 이제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일 텐데 앞으로 이게 전당대회에서 이제 계속해서 자신이 이걸 드러내면서 자기만의 색깔을 낼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 전략에 대해서는? 뭐 극중주의가 예. 이제 대표적으로 성공한 나라가 이제 프랑스인데 예.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뭐 잘 널리 쓰지 않는 겁니다. 극중주의라는 간단한 것이 중도입니다, 그냥. 근데 이제 중도라는 게 참 애매하거든요. 예.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중도다. 그 중도라는 게 정책적으로는 이게 중도가 있을 수 있어요. 정책적으로는. 근데 이제 가치관이나 이념 문제에서 중도라는 게 참 이게 설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 안철수 전 대표가 늘 그 안철수의 정치라는 게 굉장히 애매모호한 예. 입장이었거든요. 예. 그렇게 따지면은 안철수 전 대표의 어떤 칼라라 여러 가지 보면은 이 극중주의라는 말이 맞을지도 모르지만 예. 현실 정치에서는 이 극중주의라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얼마나 먹힐지는 모르겠습니다. 국민들한테 결국은 중요한 것은 국민이 이 극중주의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문제고요. 예. 다음에 또 극중주의를 위해서 어떤 그나마 이 정책적인 안을 내놓을 건지 예. 결국은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이야기하는 정책 중심 정당으로서의 거듭나야 된다. 예.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그러면 민주당하고 또 하나는 자유한국당과의 어떤 관계 설정을 이 정책적으로 어떻게 이 설정을 할 것인지 이 부분들도 좀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명확하게 이 스탠스를 정확하게 분리를 하지 못하면은 예. 정말로 안철수 대표의 정치란 무엇이냐 하는 부분이 또 한 번 또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덧붙일 얘기 있으시죠? 실제로 뭐 극중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토니 블레어식의 영국의 제3의 길 모델로 할 수 있는데요. 지난 대선에서 극중주의는 굉장히 실패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안철수 대표는 수도권에서는 보수로 인식되고 예. 지방 TK 때는 진보로 인식됨으로써 다 예. 배제되는 예. 그런 결과들을 나왔고요. 실제로 불교적으로 보면 중도라고 하는 것은 좌우를 뛰어넘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측면인데 나는 좌도 안 하고 우도 안 하겠다. 원래 정치를 왜 합니까? 자기 가치를 중심으로 어떤 비판을 하고 선택을 하는데 예. 아무 선택도 하지 않겠다는 정치가 과연 정치적으로 철학적으로 맞는 것인가? 예. 정말 자기가 오기 위한 어떤 명분용의 어떤 설득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중도라는 말을 참 이게 예.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 게요.
중도라는 건 힘이 없으면 중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휩쓸리게 그래요. 예, 힘이 예. 없으면요. 예. 그러면은 이 가치 중심적이든 어떤 경우든지 중도의 어떤 안철수 대표의 어떤 파워가 없게 되면은 예. 어느 한쪽으로 흡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볼게요. 네네. 그러면 그래서 외연 확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너무 앞서가지 말라 하면서 이제 바른정당하고 연대 문제가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 외연 확대라는 것은 결국은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중도의 확실한 어떤 그 깃발을 꼽으려면은 힘이 있어야 된다. 그 힘은 지금 현재 40석 갖고는 굉장히 어렵다. 그렇다면은 비슷한 색깔을 갖고 있는 중도의 비슷한 색깔을 갖고 있는 바른정당과 연대가 되게 되면은 예.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발 정계 개편도 예. 가능하다. 예. 그게 언제 시점이냐? 예. 결국 그 내년 지방선거 전후로 해서 예. 후보를 내는 그 기점으로 해서 예. 뭔가 연대 고리를 만들지 않겠나. 예. 그것을 아마 안철수 전 대표가 염두에 둘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바른정당 이혜원 대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들어볼까요? 한번 예. 들어보죠. 네, 뭐 본인의 선택이고 결정이니 뭐 저희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그 국민의당 제보 의혹 사건, 조작 의혹 사건이 발표되자마자 바로 이렇게 출마를 선언하시니 많은 분들이 좀 당혹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예. 조금 더 자숙의 시간을 가질 걸로들 예상하고 계시다가 그 예상을 깨는 것에 대해서 다들 좀 예상과 다르다 이런 반응들을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이혜원 대표가 연대론에 대해서 명시적 제안을 하면 답을 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직까지 뚜렷하게 없는데 혹시 이제 제안을 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협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뉘앙스로까지 적극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문제는 오히려 국민의당에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저는 바른정당은 유승민, 이혜원이 가지고 있는 일정한 이념적 스펙트럼이 있다고 봅니다. 보수주의든 어떤 좀 중립주의든 예. 오히려 거기서는 가치 중심으로 정리가 되는 듯한 예. 느낌이 있는데 문제는 국민의당은 사실은 민주당의 아류와 수도권적인 중도주의가 조합주의적으로 결합되어 있거든요. 여기서의 어떤 개방 공포증과 밀실 공포증이 있단 말이죠. 바른정당하고 갔을 때 과연 호남이 TK하고 손잡는 걸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반대 의식이 있고 예. 예. 뭐 수도권을 가진 개혁적인 어떤 국민의당 당원 입장에서는 여전히 낡은 말하자면 진보의 끝에 있다 이렇게 예. 서로 비판하기 때문에 예. 오히려 바른정당이 하다 그렇게 했을 때 국민의당이 정말 일사불란하게 합당을 할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가 예. 훨씬 더 문제가 깊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사님. 오늘 이혜원 대표의 지금 뭐 논평 안에 논평을 지금 하고는 들어보니까 평소 소신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톤다운이 된 것 같아요. 그래요? 뭔가 그래도 여지를 좀 남겨놓고 이 국민의당이 손을 내밀면은 언제든지 잡을 수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상당히 좀 풍기는 것 같아요. 예, 예. 이거는 뭐냐면은 그 바른정당도 외연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어느 한쪽으로 손을 잡아야 되는데 자유한국당과 지금 당장 손잡기는 굉장히 좀 끄끄러운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 오히려 비슷한 입장을 갖고 있는 국민의당과의 연대를 하게 되면은 예. 힘도 크지만은 다음에 자유한국당과의 뭔가 연대를 하려면은 훨씬 헤게모니를 크게 질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 그렇다고 해서 이혜원 대표가 뭐 우리 작지만 작은 당이니까 예. 이 당 다 갖고 가셔 이렇게 절대로 하지는 않을 거다 예, 말입니다. 예. 그렇다면 자기 목소리, 자기 색깔을 다 가지면서도 뭔가 연대를 확장할 수 있는 이런 고리는 결국은 1차적으로는 예. 국민의당밖에 없지 않냐. 예. 그런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놓은 오늘 그런 좀 발언 아니냐. 저는 그렇게 해석되네요. 지금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들의 주목을 받는 이유 두 번이나 재선의 뜻을 했고 물론 한 번은 뭐 양보를 했다고 할 수 있고 한 번은 이제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사람이 다시 이제 당 대표에 도전하기 때문일 텐데 자, 이번 대선에서 실패한 분들의 어떤 지금의 행보를 보면 조금 홍준표 대표, 지금의 자유한국당 대표와 비슷한 면도 있고요. 그런 반면에 그 바른정당의 방금 유승민 의원과 또 심상정 의원 또 다른 모습도 있잖아요. 네. 자, 그리고 유승민 각각의 의원이나 예, 심상정 의원은 이제 과거 우리가 이제 지도자들이 뭐 실패했거나 예. 낙마했을 경우에 좀 휴식기를 가지고 외국에 가 계시기도 하고 이렇게 국민들이 그 사람 뭐 하지 하고 궁금할 때쯤 나타나는 또 새로운 공부를 해서 오는 그런 이제 과거의 방식에 예. 따라서 철저하게 이렇게 공부하고 또 실제로 휴식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배울 점도 있고 예. 평가도 하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두 분이 비슷한데 홍준표 대표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 새로운 보수를 만드는 데 있어서 본인이 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우선 뭐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이게 그걸
선호 혹은 뭐 맞다 틀리다고 우리가 구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안철수 대표의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가 당내에서 조금 더 쉬었다 오시라고 아직도 젊고 준비할 수 있는 기간도 있고 왜 이렇게 조급해하냐 예.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더 쟁론이 많이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어제 유승민 의원에게 똑같은 질문을 기자들이 했어요. 왜 전당대회 출마를 안 했는지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좀 달라요. 안철수 전 대표. 들어보십시오. 저는 대선에서 실패했던 후보로서 바로 제가 전당대회 대표 출마하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안 한 거고요. 제 위치에서 당분간 백의종군하겠다는 약속을 드렸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게 옳고요. 제가 당을 위해서 또 언젠가 먼 장래에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오면 그때 되면 또 제 역할을 할 날이 오겠죠. 네, 이사님. 저는 이제 안철수 대표랑 홍준표 지금 대표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을 벤치마킹하지 않았나. 조금 뭐 다른 측면이지만 예. 과거에 이제 뭐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이해창 총재 이런 분들이 다 이제 낙마하고 떨어지면은 이제 해외 가든가 어디 가서 좀 휴식기를 일정 부분을 지는데 지금은 이 세대 자체가 SNS 세대다 보니까 워낙 지금 시간이라는 개념이 빠르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1년이라는 세월은 정말로 과거의 10년하고 지금 1년하고 거의 맞먹는 시간이다 말입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이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정치권에서 또 여론에서 멀어져 있다. 예. 이건 정치인으로서는 정말로 참기 어려운 과제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적 반응을 하지 않나, 시대의 상황을. 예. 그리고 어차피 승부를 볼 것 같으면 빨리 보자. 왜냐하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면은 대선까지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일단은 어차피 안철수 대표는 정계 은퇴라는 카드를 깨낼 수밖에 없으니까 예. 빨리 승부를 한번 보자. 예. 뭐 이런 또 나름대로 과거가 좀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른 주제를 좀 다뤄볼까요? 자, 어제 저녁에요. 국정원 적폐청산 타스크포스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민간인 댓글 부대 3,500명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 쪽 반응도 물론 좀 다르고요. 이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 직접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에 좀 파장을 나올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뭐 이제 정치 보복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사실 나와요. 예. 사실은 이제 TF팀의 결과들이 이제 13개 조사 항목 리스트를 가지고 이제 적폐청산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야권 입장에서는 MB 정권에서 했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깊이 들여다보기 위한 어떤 초기의 어떤 시금석으로 이걸 작용하지 않을까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저는 국정원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국정원의 힘 빼기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분명하게 국정원이 지녀야 될 어떤 자기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미래의 더 발전적인 모습을 보기 위한 어떤 TF여야 되고 다만 이제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과거 행적 중에서 과연 이제 소위 국민주권주의라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용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든지 불법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공표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해져 있는 거 아닌가. 과거에 이제 2009년부터 13년 또 원세훈 그 국정원장 시절에 여러 가지 원 밖에서 또 국가에서 준 돈을 가지고 그렇게 팀을 활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좀 이렇게 말하는 정치적 이해를 뛰어넘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그런 수준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검찰 수사도 이제 불가피할 것 같아요. 그 검찰 수사를 누가 하게 되냐면 바로 윤석열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그 결과에 따라서 또 다른 파장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번 지금 국정원 이제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 과거 이제 원세훈 원장 지시하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불법 활동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잘못된 거는 밝히는 게 사실이죠. 그러나 그것이 누가 했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역시 국정원 직원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원세훈 그 당시 원장이 지시를 했지만은 결국은 수사를 확대하게 되면은 국정원에 있는 직원들이 다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원세훈 전 원장 같은 경우는 일단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구속돼 있다면은 지금 이제 불구 상태로 구속됐다고 불구속 나왔지만은 재판 남아 있죠. 파기환송심 결과가 남아 있으니까. 그러나 이것이 이제 자칫하면은 정치 쟁점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 이게 자칫하면은 정치 쟁점화까지 비화가 되면은 결국 국정원이 사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국정원이라는 것은 정말 보일 듯 말 듯 움직이는 건데 이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 과거 정부를 단죄하기 위해서 마치 지금 재판받고 있으면 그러고 어쨌든 원세훈 원장의 재판 결과가 마지막에 나오면은 예. 책임자가 일단 만약 구속되든 불구속되든 이렇게 어떤 재판 결과가 나오면은 예. 그것을 수용해야 되는데 예. 그건 적폐 청산하는 이름 하에서 어떤 그 법원의 결정마저도 무시하면서 다시 이걸 수사를 확대해서 예. 뭐 여러 한 30-40명 아마 국정원 직원들이 아마 수사를 받아야 될 겁니다. 예. 그러면은 그거 또 이것이 국정원장만 끝나내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 뭐 측근까지도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게 예, 수사가 예. 이런 것이 과연 이게 적폐청산의 끝인지 예. 아니면 이렇게 해서 적폐청산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다. 과거 정부의 단죄라고 하셨는데 이런 정치적 개념 규정은 약간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요, 분명히. 예. 네.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제 물론 여기서는 과거 이제 일정한 검찰의 수사를 했던 부분을 다시 들추기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고 여러 가지 쟁론해야 되고 법적으로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국정원이나 또 이번 정부의 청와대에서 예. 그런 의지나 또 수사의 한계 또 수사의 목적을 좀 더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특히 정치권에서 이것을 가지고 이미 너무 빨리 그걸 쟁점화해서 공론화하고 또 서로 이전투구식의 어떤 발언을 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냐. 예. 오히려 그것이 국정원을 위해서라도 예. 차분히 수사하고 빨리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지 예. 이것 자체를 너무 정치권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도 또 국민한테도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 이번 주말에 이제 휴가를 마치고 복귀를 하게 되죠. 사실상 말이 휴가였지 굉장히 여러 가지 외부에서 이야기를 많이 듣는 좀 혼돈스러운 휴가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뭐 산도 가시고요, 그렇죠? 뭐 소통하는 모습도 보여줬고 또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을 뭐 접견하는 그 소식도 들었지 않았습니까? 뭐 저기 해군 사관학교 생도들도 맞아서 같이 사진을 찍는 모습도 지금 이제 화면에 비춰질 텐데요. 휴가 일정을 다 소화를 했거든요. 사실은 중간에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여론도 사실은 있었어요. 어떻게 보세요? 전반적으로 6박 7일간. 우스갯소리지만은 대통령께서 야 이거 뭐 참 대통령 이거 쉬는 것도 마음대로 못 쉰다고 예. 후회할지도 모르죠. 예.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대통령께서 지금 뭐 휴가 가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사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사실 많은 것도 사실이잖아요. 예. 정치권에서 많은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과거 대통령들 보면은 이제 휴가에서 돌아오면은 전국 구상에 관한 일단 비전을 좀 제시하고요. 주로 이제 인사 문제를 많이 다루는데 이번에는 뭐 인사는 거의 다 끝난 예. 상태에서 휴가 가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돌아오셨기 때문에 8.15 이제 곧 있으니까 베를린 구상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 하는 부분을 좀 언급할 가능성이 높다. 예.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전 세계가 북한의 제재 국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남북 이 관계에 대화는 하겠다는 의지가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예. 그 부분을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관심은 뭐냐면 이 사드와 관련하고 또 북한의 미사일 도발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과연 이제 통화를 할 거냐 말 거냐 그런 부분도 상당히 가장 먼저 할 일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 보면 바로 할 가능성이 없지 않겠나 예,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예. 예. 의원님. 실제로 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건 코리아 피싱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북미 간의 대화가 있다 없다, 뭐 키신저가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초강수로 공격을 하겠다. 혹은 틸러슨 장관은 뭐 대화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빨리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통해서 예. 국민들에게 좀 안정된 그런 어떤 북중 관계 속에서 예. 한국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끄집어내야 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어쨌든 인선이 그래도 아직 다 마무리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남았죠. 중수 장관부터 해서 예. 소방청장, 뭐 예. 청장들도 꽤 많이 남아 있고요. 예. 그럼 인선 마무리해야 될 예. 것 같고 또 최근에 어쨌든 2일날 발표됐던 부동산 대책, 또 그다음에 소위 고소득자에 대한 어떤 그 세금 기준에 대한 여론 정치에 대한 예. 보완책이 필요한 것이고 너무 부동산 대책도 과거에 예. 노무현 정부 때를 판박이식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해야 될 것은 없는지. 예. 또 신임 어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이후에 한미 FTA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정말 해야 될 것이 산적하게 남아 있는 것 같고 또 예. 허 이사님 말씀하셨다시피 8.15를 준비함에 있어서 앞으로 예. 남북 관계 어떻게 새롭게 구성해 나갈 것인가 예. 또 9월에 있는 어쨌든 뭐 이렇게 러시아 관계의 큰 어떤 말하자면 그 동방 경제 포럼을 준비하면서 한러 구상을 통해서 중국
또 미국과의 관계들을 어떻게 같이 엮어서 예. 좀 평화로운 분위기 속으로 갈 것이냐. 이거는 과제를 하나씩 풀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 좀 희망사항이 제가 개인적으로 있다면 이 사드 문제 이 부분은 예.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휴가 마치고 돌아왔으면 이 사드 문제를 종결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드 문제로 해서 사실은 그 진보나 보수와 관련해서 정권 잡을 때마다 이 안보 사실 그 장사를 한다는 그런 느낌이 드듯이 이 사드 문제를 갖고 국론이 분열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 입장이 좀 명쾌하게 예. 사드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 예. 이것이 명쾌하게 되면은 한미 동맹 관계는 저절로 굉장히 더욱 더 치밀해질 수 있거든요. 예. 이 사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예. 이 한미 관계가 여정쩡한 상태로 가다 보니까 예. 지금 우리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코리아 패싱 문제가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께서 돌아오시면은 정말 뭐 안보위를 다시 뭐 하든 NSC를 소집하든 어떻게 해서라도 예. 이 사드 문제를 좀 국민들이 좀 안심하고 예. 좀 편안하게 이 안보 문제는 정말로 이상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 책임지고 하겠으니까 예. 국민들은 뭐 생업에 아주 편하게 종사하십시오. 뭐 이렇게라도 좀 얘기를 했으면 참 좋겠다. 이걸로 해서 더 이상 국론 분야를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 결국은 이것이 사드 문제가 예.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을 수 있거든요. 국민들은 그런 걸 원하지 않을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예. 네. 이제 얼마 있으면 취임 3개월이 다 되죠. 사실 그렇죠. 100일 다 돼가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지난번에 추경안 통과 과정에서의 진통도 사실 보지 않았습니까? 네. 여러 가지 노력을 했던 부분들이 있고 또 기업인들 만나서 소통하는 부분도 저희들 봤는데요. 자, 이번에 세법 개정안도 있었고 부동산 대책도 있었고 법 개정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첫 정기국회, 9월 정기국회를 어떻게 체결해 나가는 건가. 여야의 지금 협치 상황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청와대가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마지막으로 궁금한. 당장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러 가지 지금 야당으로부터 협조받을 일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어쨌든 지난번에는 우리 저 홍준표 대표가 참석 안 했지만은 다시 한번 당회의 그 5당 회의를 한번 대통령께서 청와대로 초청을 해서 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뭐 국회를 방문해서 정말로 휩치하는 모습을 예. 좀 더 보여준다면은 예. 9월 정기국회가 그래도 원만하게 가지 않겠나. 예. 그것이 결국은 대통령의 역할이고 왜냐하면 대통령 중심제하에서 이 대통령의 역할이라는 것은 절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휴가도 제대로 지금 못 가는 상황은 결국은 권력 구조적인 문제까지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은 이를 풀 수밖에 없다. 예. 9월 정기국회를 위해서는.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가 직접 길을 주고 있는 좀 거죠. 나섰으면 좋겠다. 예. 예.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뭐 정치권이 인선 문제나 청문회 문제나 추경 문제 여러 가지 발목을 잡은 듯 보이지만 실제로 많은 협력을 해줬습니다. 실제적으로. 청와대가 특히 대통령께서 그렇게 봐주시는 게 필요하다. 국회가 굉장히 청와대를 존중하고 있다라. 예. 아무리 뭐 겉으로는 여러 가지 반대를 해도 결과적으로 예. 통화했고 수긍하고 있다는 것을 예. 생각하고 특히 이 여당의 경우에는 추미애 대표나 국민의당이 여러 가지 설랑설레하면서 갈등인데 예. 제발 좀 8월 27일 있는 국민의당의 전당대회가 잘 성숙하게 정리돼서 새로운 지도부들과 어떤 청와대도 그렇고 예. 특히 여당은 예. 잘 새로운 시대를 예. 화합해서 가는 것이 예. 그야말로 또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새로운 어떤 정기국회에서의 예. 법안에 있어서 바른정당과 정의당 예. 또 국민의당의 역할들을 좀 부각시키는 것이 저는 예.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